여러분, 대영 제국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거대한 함대, 식민지를 개척하던 군인들, 이런 이미지일 텐데요. 하지만 그들의 진짜 무기는 총이나 대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죠. 오늘은 이 작은 섬나라 영국이 어떻게 금융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융은 총과 같다. 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 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총포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영국은 대체 어떻게 돈으로 제국을 건설했을까요?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근데 이 엄청난 이야기의 시작이요. 무슨 근사하고 딱딱한 은행 같은 곳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국가가 뒤를 봐주던 해적들이 날뛰던 저 넓고 거친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신대륙에서 나오는 모든 부는 스페인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영국은 어떻게 여기에 맞섰을까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아주 기발한 방법을 씁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 같은 사람들에게 사략섬 면허를 내준 거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국가 공인 해적이에요. 스페인 배만 골라서 마음껏 털어와라 하고 허가해 준 겁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60만 파운드. 이게 드레이크가 단 한 번의 항해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당시 영국 1년치 국가 예산의 무려 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어요. 한 사람이 배 한 번 끌고 나가서 나라 1년 살림의 3배를 벌어온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스페인과 영국의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스페인은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돈을 그냥 흥청망청 써버렸지만 영국은 달랐어요. 이 해적질로 얻은 돈을 미래를 위한 종잣돈, 즉 시드머니로 삼아서 아주 체계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돈만 많다고 해서 저절로 제국이 되는 건 아니겠죠. 영국의 진짜 천재성은 바로 그 돈을 조직하고 불리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약탈물을 지속 가능한 힘으로 바꾼 거예요. 이 시스템은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1694년에 잉글랜드 은행을 세워서 국가의 빚, 즉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아주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했느냐? 막강한 해군을 키운 겁니다. 그럼 그 해군은 무역 항로를 안전하게 지키고 안전한 무역은 다시 더 큰 돈을 벌어오고 이런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영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굴리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고작 3%라는 낮은 이자로 빌릴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쟁국들은 거의 2배나 되는 이자를 물어야 했죠. 전쟁을 하려고 해도 자금 조달 비용부터 차이가 이렇게 나니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금융혁명이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계 기술만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었어요. 그 뿌리 깊은 곳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영국만의 독특한 사회적, 철학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재밌는 지점인데요. 당시 유럽 대륙은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을 이상적으로 보고 국가가 모든 걸 계획하는 하향식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반면에 영국은요, 실용적인 상인을 존중하고 여러 경험이 쌓여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상향식 질서를 더 신뢰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적 차이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차이로 이어진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그나 카르타에서부터 이어진 법의 지배 원칙이 개인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줬고 근본이제 덕분에 화폐 가치는 안정됐죠. 19세기에는 무려 90년 동안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러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밖에요. 런던은 명실상부한 세계 금융의 수도가 되었고 영국 파운드화는 세계의 기준, 즉 기축통화가 된 겁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막강한 금융이라는 무기도 부서지는 날이 옵니다. 바로 2번의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충격 때문이었죠. 이 전쟁을 거치면서 힘의 중심은 대서양 건너편으로 서서히 넘어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영국의 금융 패권은 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 때문에 영국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바로 그 폐하 속에서 새로운 강자, 미국이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었죠.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두 나라의 상황은 이 표가 보여주듯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영국은 산업력, 금 보유량, 국제 신뢰도 모든 면에서 약해지고 지쳐 있었죠.
반면에 미국은요, 본토 피해는 거의 없이 세계 최강의 산업력을 갖췄고 전 세계 금의 대부분을 보유한 압도적인 채권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힘의 추가 완전히 기울어진 상황에서 1944년 세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바로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튼우즈에서였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세계 경제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브레튼우즈 협정의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이제부터 기준은 미국 달러다. 미국 달러는 금에 고정시키고 다른 모든 나라 통화는 미국 달러에 고정시킨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 순간 파운드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고 달러가 공식적으로 세계 기축통화의 왕좌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차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축통화의 거의 60%를 차지하는 미국 달러의 이 압도적인 지배력, 이게 바로 그 역사적인 전환이 남긴 유산인 셈이죠. 결국 지난 3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 즉 가장 많은 총과 가장 막강한 생산력, 즉 가장 많은 공장과 그리고 가장 많은 돈을 가진 나라의 화폐가 세계의 기준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변치 않는 법칙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역사의 흐름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세계 질서가 또다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달러 다음의 시대, 다음 세기를 정해야 할 새로운 기축통화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